뉴스픽. 네,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나왔다. 화물연대도 지금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파업의 이유와 현재 상황 각각의 입장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문제인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일자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지금 파업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만나서 교섭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안이 도출되지 못해서 결렬이 됐고요. 네. 이런 가운데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드렸듯이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 차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안전운임제 여기에 대해서 화물 기사들은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물 기사들이 무리하게 과속을 하거나 과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선을 지켜서 그 운송료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도인데 문제는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일몰제 올해 안에 끝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품목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일몰제가 아니라 3년 연장을 하자. 기간을 이렇게 말한 것이고 하지만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이 입장 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본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에 교섭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듯이 발동이 된 사항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 이행하면 네. 운행정지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까지 처벌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사실상 2004년도 제도 도입 이후에 18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경책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긍정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 효과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교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은 업무 개시 명령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물연대가 지금 삭발투쟁에 나서면서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며 위헌이다. 두 번째, 화물 운송자는 어떤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렇죠. 이 인터뷰를 보면 마치 자영업자와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왜 정부가 일할 것을 강요하냐.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합원들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만약 받는다 하더라도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고 네 번째, 업무 개시 명령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일단 이 복귀 의무를 어겼을 때 운행 자격 정지 3년 징역 3년 3천만 원 이게 형사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조 변호사님? 일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는 네.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법에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같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고요. 예. 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가 있는데 예. 1차로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차량 운행정지 그러니까 30일 정도가 될 수가 있고 2차 위반 시에는 이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까지 할 수 있는 행정처분도 그렇군요. 내려지게 행정처분과 됩니다. 형사처벌이 지금 다 가능한 굉장히 강경한 그런 법으로 보이는데 자, 정부가 지금 이 파업으로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지금 우려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이러는 것이고 화물연대는 지금 이제 앞서 삭발투쟁의 3가지 이유를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명령을 송달을 어떻게 받는지 저는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 송달 받은 다음에 효력은 언제부터 그럼 발생을 하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이번에 화물운수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내려진 명령입니다.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과연 우리 헌법 가치에 맞느냐라는 논의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제 업무 개시 해라라는 거잖아요. 업무 네. 개시 명령이라는 게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아니야 너 일해야 돼.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강제 노동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그 국제 ILO 국제 노동 협약에도 강제 노동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업무를 개시하라는 명령 자체가 과연 이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우리가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이게 다 무제한적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기본권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나 법령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 요건들이 명확할 때는 기본권도 제한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보면은 의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보면은 거기도 업무 개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 의료 분야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 요 두 분야밖에 없습니까? 이 부분 정도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네. 일단 의료법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우리나라에서 한 3번 정도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약 분업 때 그리고 네. 2014년 그 원격 진료가 문제가 됐었을 때고요. 최근에 그리고 한 2년 전에 코로나 사태 때 그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맞습니다. 이제 이 업무를 이제 좀 파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었죠. 거기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0명 정도를 2020년도에 당시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의협과 협의를 한 다음에 고발을 모두 취하를 해서 실제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 이번에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건데 이 조항이 2003년에서 2004년도에 들어온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18년 동안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이게 발동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는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위헌적인 요소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를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너무 강제강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파업이 좀 조기에 이제 협의가 돼서 이제 안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발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일단 발동이 됐습니다. 명령이. 그러면은 이게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서를 그 화물 차주분들이 송달을 받아야 됩니다. 명령서를. 네. 발송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송달을 받으면 그 다음 날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송달 받은 건 어떻게 알게 되는 건가요? 송달은
송달은 이제 보통 우리가 등기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받는 걸 확인한다. 정부 측에서는 자택 주소지를 취합을 해서 자택으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되고 당사자나 가족이 받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강대강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송달을 받지 않으면 명령 위반이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송달을 안 받으면 사실상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행정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달이라는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송달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관보 등의 게재를 해서 14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시키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중단하신 지 벌써 한 7일째 되는 날인데 그 송달 자체만으로도 1, 2주가 더 뒤로 밀리고 그러면 그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송달을 받는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헌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도 화물연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시간만 계속 정상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끌어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롯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근데 결국은 이제 안전운임제를 놓고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화물연대의 이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사실 아니에요. 지난 6월에도 파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현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너무 수수방관한 건 아니냐. 입법 차원의 보완이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협상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너무 안 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든가 피해 상황이 모두 파업 때문이고 모두 화물 기사들의 탓인 것처럼 하는 건 너무 정책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구조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던데 화물의 주인이 있고 화주가 보통 운송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덤핑 계약을 하는 관례가 예전에 있었다고 해요. 가격을 일단 낮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운송사에서 다시 화물차 기사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일단 운송사도 낮은 가격에 계약을 했으니까 화물차 기사들에게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이것을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낮게 계약을 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냐. 화물차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이제 화물 차량이 비싸고 감가상각 때문에 계속 날잖아요. 그런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과속을 하게 되고 과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이건 결국은 물류사업 전체의 생태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가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례를 깨기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배경을 정부가 좀 같이 보면서 설득을 하고 조정하려는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파업의 영향만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대화의 장에서 대결만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요건 하나만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고임금이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주들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임금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데 화물차 기사들이 지금 반발하는 부분이 광의의 개념으로는 노동자인데 회사에 속해서 임금을 탁탁 정규직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아까 개인 사업자. 그렇죠.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화물차가 일어나는 감가상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짐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보고서는 그냥 한 달에 이 정도 버니까 굉장히 고임금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운송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운송사업자는 빨리 이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다 보면 물류산업 전체가 결국은 가불구조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안전운임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정부와 이 노조 사이의 어떤 지금 요구 사항들을 보면 과연 완전히 타협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있고요. 일정 부분의 어떤 제도 확대라든지 연구하라든지 어떻게 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들으면서 이게 과연 타협이 안 될까. 오후에 지금 원래는 교섭이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다시 재개할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배경을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 취지만 생각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화물 자동차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저 운송 비용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과속을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사고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 비용도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구조에서 보면은 이게 이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자율시장 경제고 그분들이 지금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까지 법이 침투를 해서 최저임금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사회시장,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맞느냐, 그 부분이랑 또 놓고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이 현재로서는 이게 최저운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계속 이거를 끌고 갈 것이냐의 논의보다는 그 안에 있는 화물 산업 부분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신 화주, 운송사, 화물기사 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오는 병폐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구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안전운임제가 지금 시행된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이로 인해서 사고가 줄었다. 사회적 비용이 경감했다라는 보고서가 국토부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지만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받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행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줄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이라든지 환경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서로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보고서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두 부분이죠. 안전운임제를 지금 3년 일몰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쪽에서는 영구적으로 그냥 아예 제도화시키자. 하지만 정부에서는 3년만 연장한다. 조금 더 시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3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품목을 지금 현재 시멘트라든지 수출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품목으로 좀 확대를 하자. 여기에서 지금 접점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의 시범 운영을 더 할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품목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길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6월 때 한번 논의가 나왔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정부 측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파업이 접혀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지금 12월이잖아요. 곧.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지금 화물연대 분들이 가장 화가 나시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 형식적인 어떤 토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 이 물류산업, 화물 관련된 물류산업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 이런 가치보다는 사회적으로 빨리 해서 돈 많이 벌면 사업주도 좋고 기사도 좋고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화물차 운전을 했던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내가 잠 안 자고 운전 더 하고
약간 불법이더라도 단속만 피해서 물건 많이 실으면 당장 돈을 벌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여기가 굉장히 나한테 거의 가불관계 수준으로 낮은 걸 매겨도 내가 몸으로 떼면 되지라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화물차 운전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한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일 안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화물기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라는 시점이 정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왕 안전운임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살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토론회에서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석이 화물연대 다르니까. 측은 이게 왜곡된 데이터다. 즉 대상을 잘못 잡은 데이터를 가져가서 설명한다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하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나 운수종사자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변호사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파업하니까 이제 와서 파업 복귀하면 해주겠다라는 말이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냐라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사실 항상 어느 분야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논의가 필요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들이 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불법만을 이제 강조하면서 공정위까지 나서서 이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방위적인 지금 압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더 상황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교섭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들도 국민 입장에서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화물연대입니다. 노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 연대군요. 화물연대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불법 파업에 마치 노동자를 대하듯 강경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공정위에서는 사업자로 보고 있어요. 이게 사업자 단체고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그것을 지금 따져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싶을 땐 노조로 보고 우리를 또 뭘 침해하고 싶을 땐 사업자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제 화가 나실 부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분들의 신분상의 문제 그리고 법 적용의 문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오늘 또 지하철 파업이 또 시작이 됐죠. 되고 네. 있는데 이런 운송 시스템과 관련한 이런 파업 문제가 뭐 10년에 한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문제가 있는 매년 분야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조율을 하고 타협을 하고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꼼꼼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 비용 책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운송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우리 이제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브런치 지금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뉴스픽 지금 관련 내용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브런치 뉴스픽 지금 저희가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에 관련된 부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화물연대를 과연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정부도 좀 일관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더불어 이제 운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 교수님께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네, 근데 제가 이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하고 있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제가 어떤 파업에 지금 돌입했을 때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라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정치적 프레임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좀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통공사 노조 어떻게 파업해 시민에게 불편 주지 그리고 교통공사니까 그래도 좋은 대우 받는 거 아니야라고만 보고 있는데요. 노조의 요구사항이 뭐냐. 인력 감축 철회 또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 이거는 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운송과 관련된 부분이 편리성과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맞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비용과 인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노조원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대통령이나 여당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화물연대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즘 뭐 월드컵이 한창이어서 거리 응원도 하고 많이들 즐기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프로축구 수원FC가 가나전 얼마 전에 있었던 가나전 관련해서 무리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취소하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조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수원 FC 세트를 시키면 치어리더가 여러분의 테이블에 서빙이 드립니다. 이 네. 문구가요. 네. 프로축구 수원 FC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가나전 경기를 맞아서 준비했었던 응원 이벤트의 홍보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이제 홍보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수원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단체 응원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는 내용이고 네.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을 할 수가 있고 치어리더의 공연 그리고 한국팀이 뭐 첫 득점 시에는 맥주 제공 이런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수원 FC 치어 리더 팀을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네. 그 치어리더 팀 이름이 빅토리아 캐슬이라고 하는데 여기 멤버 5명의 사진을 내세워서 어떤 특정 세트 메뉴를 시키면 그 손님에게 치어리더가 직접 음식과 술을 서빙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치어리더로 일한 지 7년이 넘은 베테랑 치어리더를 비롯을 해서 치어리더 5인이 참여한다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어리더의 서빙 이벤트를 두고 성상품화가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수원FC 사무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서빙 이벤트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어떤 한쪽에선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한쪽은 뭐가 그리 불편하냐, 뭐 의견들이 좀 다른데 불편하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씩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 스포츠 네. 분야에서 이 여성들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네. 예전에 왜 관중들 없다고 여성 마네킹 데려다 놨는데 그 마네킹이 굉장히 좀 선정적 모습 때문에 엄청난 문제됐었죠. 항의를 받은 것 그런 부분이 좀 스포츠 분야가 너무 여성을 오락거리라던가 좀 나쁘게 말하면 상품화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네. 보고요. 두 번째로 치어리더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치어리더 분들의 인터뷰를 한 10개 정도 읽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공개 오디션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공개 오디션을 볼 때 마케팅 하느라고 할 때는 술 서빙해야 된다는 요인이 과연 들어가 있습니까? 있는가? 이건 이제 가불관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성상품화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가 혹시라도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인식 그리고 성적 대상화로 이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남자 비중이 많은 스포츠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은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에는? 해충이다.